최근의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무역 수지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또 환율 제도를 바꾸려는 이런 배경도 있고 또 세계 패권, 경제적인 패권하고도 연관이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술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이 감소되면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가장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무역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이제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대개 30% 내외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부의 불평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게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장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을 정부에서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봐서 소비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자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수요 측면보다도 공급 측면에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데서 밀리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나쁜 그런 측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임금을 이렇게 2년 동안에 한 28% 정도 이렇게 올렸고 대개 이제 한 7.3% 이렇게 매년마다 올렸는데 이렇게 2배 정도 이렇게 높인 거죠. 또 근로시간을 이제 52시간으로 단축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 일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25%가 자영업인데 우리나라 고용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일찍 문을 닫아야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이제 과도한 임금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또 부작용도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작용도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지출을 늘려가지고 지금 경기를 좀 살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정 적자가 또 생기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산율이 더 낮아져가지고 그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부터 그 49세 사이의 여성이 자녀를 몇 명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0.9명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률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는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의 그 채널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중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8%가 미국하고 그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줄어들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은 기업이 부실화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채널이 이 채널이 워킹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국 돈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또 그 화폐 개혁 그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을 살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은 이제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 그 화폐 그 단위 변경인데 1,000원짜리를 1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단위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에 한 화폐 개혁은 그 돈을 다 바꿔주지 않는다. 돈을 바꾸러 오면 얼마 이상은 그 예치를 시켜가지고 은행에 예금하게 해가지고 단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안 주는 이런 형태의 화폐 개혁을 했는데 뭐 앞으로 어떤 그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더라도 화폐 단위 변경을 하더라도 장롱에 있는 그 돈들을 숨겨놓은 돈들을 세금 안 낸 돈들을 전부 다 가져 나와야 되니까 바꾸려면은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게 저희들이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그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대개 5만 원권을 그 고액권을 발행해 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의 회수율이 한 50%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권을 찍어내면은 50%만 은행으로 되돌아오고 50%는 다시 그 어딜 갔는지 모르게 집에 이제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이 뭔가 그 드러내서는 안 되는 자금이니까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월 달부터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 회수율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갑자기 은행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기 왜 은행에 갑자기 5만 원권이 안 들어오는 5만 원권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느냐 하고 그 생각을 해본 결과 화폐 개혁의 소문이 있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가능성을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도 학교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고 이제 명확하게 한국은행도 얘기를 하지만은 뭐 화폐 개혁은 한다 그래도 할 가능성은 없고 갑자기 이제 하는 거니까 또 현 정부의 그 개혁 성향으로 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그 돈으로 바꾸든지 그저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달러를 바꾸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리디노미네이션 했을 때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자금을 양성하는 것도 실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실패했는데 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1,200원, 1,180원 이러면은 아니 국가의 위상이 이게 좀 맞는 게 아니냐. 일본은 뭐 1달러에 뭐
110엔 이랬는데 우리는 뭐 1100원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환율의 추이를 보시면은 이 1962년에 우리나라 1달러에 130원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30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우리나라가 환율은 높아지고 일본 환율은 낮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리디노미네이션 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뭐 경쟁력이 없다든지 돈을 많이 찍어낸다든지 하면은 환율은 다시 또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려는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그 사회주의의 유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30년 전에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사회주의의 유혹으로 미국이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에 이렇게 나온 그 내용입니다. 2월 달에. 그래서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라는 건, 밀레니얼이라는 것은 1980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데, 한 18세부터 한 29세 사이의 그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갤럽에서 이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이 미국의 청년들의 51%가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그 갤럽에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자본주의는 그 어떠냐, 45%가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작년에 그 샌더스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민주당에 그 예비 대선에서 그 득표 수를 계산해 보니까 트럼프하고 힐러리 표보다도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샌더스는 그 스스로 자기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부자한테 돈을 많이 뺏어내가지고 세금으로 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큰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JP 모간의 월가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JP 모간의 그 제이미 데이먼 회장은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사회주의, 그 민주당한테 적극 뺏기고 사회주의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복지를 빨리 확충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워렌 버핏도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이 사회주의 경향이 세지기 전에 그 복지를 확충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도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 슈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옛날에 써가지고 1942년인가 써가지고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큰 책을 업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슈페터는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은 혁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혁신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로? 근데 이제 마르크스하고 달리 이 슈페터는, 마르크스 노동자가 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사회주의로 간다, 이렇게 밑에서부터의 위로의 혁명을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슈페터는 이 지식인들이
그 사회주의로 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사회주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창조적 그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은 그 지식인들이 그 혁신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해지면서 정부의 개입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원해가지고 이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페트 예언은 그 이후에 그 경제학이 그 정부의 개입을 좀 케인지안의 경제학을 받아들이면서 맞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최근까지 이제 정부 우리 경제학의 정통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학과 즉 시장 위주의 경제학,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이 그대로 놔둬라 이런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는 트렌드가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전망을 보시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 기관에서 이렇게 쭉 한 것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1.8%로 가장 낮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개발 KDI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2.4%로 보고 있는데 지금 KDI에서는 중국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수출 줄어들면은 2.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KDI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꺾어지면은 되게 이제 나라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실화되게 되고 지금도 기업의 수익률이 작년보다 40%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률이 줄어들면은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게 되고 또 금융 부실이 나타나면서 또 주가 하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투자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정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만은 금리는 또 부동산 가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금리 인하의 압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금리를 그동안 내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국은행 책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행 사람 금통위원들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나올라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나오면 혹시 당신 그때 금리 내려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부의 불평등을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한국은행은 또 지금 금리 내렸다가 또 좀 있다가 부동산 값 오르면 또 너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내리고 싶을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경기도 실제로 또 침체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리를 높이느냐 하고 아까 기자들이 묻길래 저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시간이 되게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낮추지 않느냐 이렇게 시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가라앉으면은 인하 시기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원래 이제 미국 금리를 낮추면 자기네들이 금리를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지 올 연말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굉장한 관심사죠. 그래서 환율은 지금 거의 12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게 전부 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달러로 바꿔놓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자꾸 달러로 바꿔놓으려, 안전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해서 1,200원 선을 넘지 못하도록 오늘 한 1,180 얼마에서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느냐, 타결되지 않느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G20 회의를 6월 27일 날 그 오사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데, 거기서 타결이 되면은 좀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좋고, 근데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타결이 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국이 지느냐 미국이 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양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환율이 그럼 내려갈 요인도 좀 있는데, 이 미국이 환율을 올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율 올리면은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율 내리기는 또 쉽지 않다. 환율 내리는 요인도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시적 요인이 있고 미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을 전공했다. 경제학에서 하면 미시경제학을 전공했다. 우리 학교에 그 국토부 장관한 서성환 장관도 학교에서 미시경제학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은 실물적인 요인만 보고, 거시경제학은 화폐적인 요인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 이런 것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 거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부동산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부의 불평등을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노후 가격도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이 사회주의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전부 다 부동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학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경제학회에서도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도 한국경제학회에서 공동학술대회 할 때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 학회에서 나와가지고 세션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면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산에서도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집값을 서울의 반포하고 압구정동 이런 지역은 30평짜리 옛날 아파트가 대개 25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포동으로 내려오면 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분당으로 내려오면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일산으로 가면 한 5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큰일 난 거죠. 정부지 피해가 되겠다고 막 야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일산하고 분당하고 그 중간에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그린벨트는 훼손하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멀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들어가는 길이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넓은 길로 시작해서 들어갈 때는, 서울에 들어갈 때는 2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게 구를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 서울에. 일산도 그렇고 모든 신도시는, 의왕도 그렇고 서울에 들어오자면은 버틀렉을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치 이거는 서울에 들어가는 것은 이 옛날에 사대문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이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옛날에 사대문 들어가려면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문 열리면은 거기에 검문 받아갈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과거에는 이렇게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일기 신도시밖에 없으니까 도로가 만들어놨으니까 쫙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 밑에다가 도시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중간에 그린벨트에다가 3기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이 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국을 보면 인프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으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통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뭐 그다음에 뭐 이 유통 인프라, 뭐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팔고 서울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번 댕겨보면은 대통령이 여기서 한번 살아보면은 대부분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서성환 장관은 여기 분당에 사는데 그래서 본인이 알 텐데 이렇게 했지. 근데 교수는 별로 불편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은 교수는 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 서성환 장관은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옵니다. 그러니까 40분 만에 들어와요. 6시에 나오면은. 나갈 때는 4시에 나갑니다. 집에 갈 때. 그러니까 뭐 전혀 트래픽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댕겨본 사람은 이게 이제 서울로 이사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여기 살면 안 되고. 이 산 사람도 다 서울로 이사 올라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포동도 마찬가지예요. 개포동에서 압구정동으로 나가자면은 그 중간에 또 굴을 만들어가지고 3차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앞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참 밀려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신도시 사는 분들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잖아요. 이 집단으로서 역할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세 시간씩 막 2시간 지금 걸립니다. 서울에 나오자면은 2시간 걸리는데 그냥 운전대를 잡고 속에서 불만이 끌어올지만 참고 지내는데 이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 집단의 역할을 강력하게 행사한다. 여러분들이 분당에서 이렇게 개포동 구룡턴을 통해서 개포동으로 이렇게 나올 때 분당에는 아무 자기 불만을 표출하는 프랜카드가 없어요. 근데 정작 개포동에 나오면은 개포동에 그냥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냥 안 그래도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지역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지하철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막 프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아마 그 지하철역이 생길 겁니다. 아무런 국회의원들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산에서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촛불 집회 하겠다 뭐 국회의원들을 틀리겠다 하니까 조금 그래서 무슨 철도를 만든다든지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서성환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된다 그랬더니 GTX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GTX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GTX는 10년 이상 걸리고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지금 아직도 불확실하니까 그것도 또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교통 인프라가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서울 집값 안정에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외시하고 그냥 자꾸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은 서울 시내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방안이죠. 재건축을 하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인데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수도권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리고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밀레니얼 소셜리스트로 가느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월급을 받아가 젊은 사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집이 쌀 때 사가지고 부모 세대는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은 젊은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이 세대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사회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부의 개입을 더 늘려가지고 부자한테 돈 뺏어가지고 더 나눠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값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서울대학에 이제 교수들하고 모임 때문에 자주 옵니다만 서울대학에 처음에 서울대학을 여기 지었을 때 저는 이게 위치가 좀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동하고 막 이쪽에 위치가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쪽을 오면서 보면은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서울대학이. 왜 위치가 좋겠습니까? 바로 이 낙선대역에서 조금 가면은 방배동이 딱 강남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 옆에 살게 돼 있어요. 서울대 교수들은 대개 이 강남에 많이 삽니다. 근데 강남 집값이 확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 보고 내가 그 위치가 연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이거 관악구 이렇게 방배동의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관악구고 이쪽은 그 강남구인데 그 집값이 아주 그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관악구도 집값이 그 옆에 있으니까 흑석동 오르듯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구정동에서 성수대교를 건너면 이제 한양대하고 건국대가 있어가지고 성수동이 또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 연세대학교 옆에도 연희동이 있는데 그 아파트 값은 연희동에 별로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거기서는 한 30년 지낸 게 한 6억 정도 갑니다. 30평짜리가 굉장히 싼 거죠. 근데 거기에 땅값은 비싸요. 땅값은 그 전두환 대통령 사는 그쪽에 연희동 거기에 평당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100평짜리 그 주택에 사시는 교수님들은 지금 30억 정도 가격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부동산 가치로 볼 때. 소비자 물가지수 볼 때는 뭐 그냥 하나도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진 것 같지만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은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요에서 공급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그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정책을 쓰는데 지금 이미 인건도 올랐고 근로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방법은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뛰어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를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도 부산시에서 부산금융 국제금융 허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컨퍼런스를 해서 내려갔다 왔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금융 허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집값이 중요하다. 집값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도 옛날에 과학기술장을 막 키스트에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키스트 가지고 홍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반포에다가 아파트를 주공 아파트를 하나씩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반포 주공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대덕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연구소로 대덕으로 옮겼어요. 이 과학기술 연구소를. 근데 이제 저희들도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송도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송도 캠퍼스에서 인천에서는 너 빨리 연세대학교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일부를 옮겨가지고 와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갈 거냐, 그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공대를 내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대 공대를 송도로 내려보내면은 공대 사람들의 연구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냥 그게 좀 송도에 가서 연구하면 어떻게 했냐 생각 공대를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공대 교수가 연대 공대 교수가 260명이에요. 교수 지금 3대 교수가 뭐 경제과가 한 35명 되는데 이 공대 교수 260명이 못 가겠다. 왜 우리가 그거 가야 돼? 송도에 가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60명이 가게 되는데 마치 대학과 같은 공대 하나가 대학과 같은 데인데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내려고 아무도 안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1학년을 내려보내자 해서 1학년은 이제 도로구만 해도 지금 고마워하니까 일단 1학년을 거기서 지금 전부 다 송도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을 그 대덕에다 내려보내놨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서울에 있어가지고 방파 아파트에 살았으면 그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30평짜리 살아도 2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대덕에 갔더니 대덕에서 30평짜리 아파트는 4억도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 미칠라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대덕에 가서 내려가 살라 그래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허브라든지 뭐 두뇌를 유치하자면은 그 집값이 높은 데다가 그 사람이 그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실리콘밸리에 가보면은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앞에는 팔로알토라고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데 그 동네 집값이 전부 다 비싼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사람이 쫙 몰려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런 그 과학 기술자를 주하자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새로 연구소를 과학기술연구소를 정보통신 뭐 이런 부분에 IT 이런 부분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과학기술자들을 유치를 할 때 어디 뭐 판교에다가 한다든지 뭐 어디 이 근처에 해가지고는 좀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안정시키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면은 이게 그 빈부의 격차,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 이정우 교수가 부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썼고 지금 현 정부는 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나는 소득이 아마 교수가 장하성 교수가 그 교수를 하다 보니까 월급이 작으니까 교수 월급이 작거든요. 이게 뭐 월급이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딴 사람 소득 많이 받는 사람을 보니까 이 소득이 잘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뭐 소득의 격차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의 격차를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사회주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형태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안정시키는 방법은 그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프라를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저소득층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쪽은 서울의 수요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서울 진입에 그 바틀렉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소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빨리 이사를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수많은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지하철 아니고는 지하철이 효율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지하철 빙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가지고 그거 타면은 오래 시간 다 많이 걸리니까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울 시내는 재건축을 해가지고 도시라는 게 원래 그 교통 도로라든지 이런 크기를 전부 다 원래 수요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재건축을 하면서 막 공급을 늘리니까 사람이 많이 살게 되니까 차가 많이 나오니까 교통이 복잡해야 돼가지고 그 차체만으로도 복잡한데 또 변두리에서 또 수도권에서 또 들어오려는 차는 막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88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양재로 이렇게 차가 막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의왕으로 가려고 거기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경부고속도로. 그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고는 이 문제를 서울 집값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보유 공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을 내는데 세금 안 내는 세 사람은 첫 번째로는 1가구 1주택입니다. 거의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주주한테는 세금을 내는데 소액주주한테는 주식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소득세를 안 내고 단지 거래세를 조금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서 소액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을 벌었다. 거의 세금 안 냅니다. 그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런 건 그 정부가 이걸 잘못됐는지 특히 현 정부는 이런 조세 형평성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표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사람들 일정 점에서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에서 세금 내는 사람은 50%입니다. 나머지 50%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장기 보유 공제 제도가 아파트 값이 안 오를 때는 크게 안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집값이 이렇게 막 뛰니까 그러면은 이 제도가 80%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었다.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80억은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계산을 국세청에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 2억에 사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25억이 됐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제하니까 한 2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럼 1가구 1주택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1가구 2주택이 있고 1가구 1주택 찍어가지고 양도소득 계산한 거 나오보면 2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1가구 2주택을 찍으면은 그러면은 5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기 보유 공제 제도가 너무 지금 그래서 이제 한도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 2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을 이하의 양도 차익을 낸 사람은 그냥 장기 보유 공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해주고 20억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을 낸 사람은 뭐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율 맡은 승명여대 경영학과 의소입니다. 우리 김정식 교수님께서 역시 이제 경제학의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다 중요하시고 결국 이제 부동산의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그 각자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핵심 위주로 그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은 교수 괜찮으시면 전부 다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하시는 게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그 남서울대학교의 최차순 교수님께서 대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통합 최차순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김정식 교수님, 정말 우리 한국 경제에 관한 문제점, 대안까지 소상하게 잘 말씀드려서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 저도 경제학을 전공한 학부로서 전공자로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주어보고 싶고 아니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 김정식 교수님께서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도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전제하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마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10월 달인가요? 그때쯤에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게 되면은 그간의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요즘 최근에 또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 특히 미국의 그 방위사업에 가장 할 수 있는 그 히토류 아마 그 자원을 들고 나와서 미국의 맞대응을 하는 중국의 아마 시진핑의 그런 조심성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모종의 어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재규 의원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부동산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보게 되면 제일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2월달에 우리 한국부동산학회에서 아마 우리 어디서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부동학과 우리 부동학회와 같이 공동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특히 우리 지방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지금 정부에서 복지값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LTV하고 DTI를 전국적으로 거의 한 30% 수준에서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서울과 지방 간에 좀 이 미시적인 어떤 그런 좀 정책의 차이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문제 제기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통계를 자료를 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솔직히 이제 앞으로 이 한국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손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조금 더 이 거점별로 아니면 이제 뭔가 미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LTV와 DTI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난번에 창원에서 오신 교수님 계셨지만 제가 볼 적에는 한 3, 4%를 딱 해서 굉장히 매매가 안 되는 저렴한데 자재 이제 우리가 한국학회에서 그런 이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정부에다가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안녕하세요. 저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열 교수입니다. 김정식 교수님, 우리 경제 문제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잘 지적해주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유 규제라든지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이제 보니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또는 직장 사업체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그쪽으로 개혁되지 않을까 저의 의견을 좀 제시했고요. 그리고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본 경제 침체와 우리는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은 내수에서 비롯됐다면 우리는 지금 내수와 그다음에 대외 이런 수출 침체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산업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느 학자들은 추격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추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원 4개의 과학기술원이 공동사무국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는지 이제야 되는지 제가 조금 한탄스럽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예전에 했던 우리가 경제개발연대에 했던 신산업 정책이 가능할지 우리 경제 체제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과학기술 측면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에는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그냥 금융 지원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향하고 어떤 다른 과학기술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안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 예, LH 연구원의 박상학입니다. 김정식 교수 발표해 주신 내용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경제의 어떤 현황과 정책 과정이 이렇게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짚어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크게 공감을 했던 것이 발표 원고들 21페이지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신사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책 프로세스 제거가 필요하다. 이 말씀
물론 다른 것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팩트에서 제가 공감을 했던 게, 약 30년 전에 그 일본의 미쓰비시 조화연구소 소장했던 마키노 노부부 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일본이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제조업은 영원하다. 제조업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갖지 않으면 일본을 이끌어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제조업은 영원하다는 책자가 있어요. 당시 나왔습니다. 89년도에. 30년 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신산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고, 실제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유럽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산업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강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 역시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약화됐다고 이제 중국이 추적하니까 약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부분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좀더 이 시점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물론 이제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하기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정책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실은 경제학과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야가 화폐금융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화폐금융은 철저히 안 팔리니까 최근에 그 화폐금융 새 책이 거의 안 나오고요. 제가 서적서 보니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새로 나온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금융을 내고 금융정책이 아주 중요한 그 과목이고, 또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정책 프로세싱 제도를 연구해서 보면 금융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금리, 그 중에서도 금리라는 팩트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어떤 경기 진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리를 내리면 또 자금이 유출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창신대학교 정상철 교수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역시 한국 경제를 손바닥으로 흔히 보시는 것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역시 이런 분들을 일본에서 오모 대물이라고 한 번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나라에서 역시 한국판 오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닿는 게 부동산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잠깐 정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소비가 늘어나야 이렇게 성장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중인데, 이 소비를 늘리려면 저는 부동산 거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사고 팔려야 소비도 따라간다. 가장 예를 들겠습니다. 집이 그냥 한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단지 집만 사고 팔리는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집이 사고 팔리면 세금도 들어오고, 또 집 샀다고 기분 좋아서 밖에 예식도 하고, 예식하고 나면 또 노래방도 가족끼리 나올 수도 있고, 그 관련 사람이 한 26개 정도 이렇게 소비가 따라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집 한 집 사고 팔리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이 요인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세금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이 요인을 지금 특히 지방은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서울은 수요 억제 정책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즉 거래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꼭 빨리 실현시켜서 주고가는 부동산 시장에 주사 한 방을 맞나야 경기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정지호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제 설명 앞에서는 하지 않은 자료에 보면은 MIT 대학의 에스모글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런 여기다가 지금 적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착취적 어떤 정치 제도,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갖는가가 중요한데 착취적 제도와 정치 제도와 포용적 정치 제도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 포용적 정치로 갔던 나라들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결국 이제 잘 살게 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KDI 대학원장님께서도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에 대해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문가로서 그리고 최고봉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할 때 이번도 말씀하실 때 좀 유사한 부분이 결국에 부동산 주택 정책이 결국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비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체를 보고 지역도 살리고 지방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을 보고 모든 정책을 합니다. 결국에 제3시도시를 만든 것은 뭐냐면 결국에 많이 돌아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돌아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돌아라. 이런 의미고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희 지방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내지는 이제 학자들 입장에 보면은 조금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는 부동산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속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모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도시를 갖다가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의 지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감소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경제 성장의 우려가 오는 상황에서 이미 중국 정부에서는 내수를 촉진하는 조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되는 이제 소위 세제에 있는 부분도 취득세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10년 사이 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북경이라든지 상하이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과거 1990년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2008년도에 가격 유치가 3조 위원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5조 8천억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대출 자체가 부동산에 습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초과적으로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사를 밝히고 좋아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식 학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원칙에 대한 질문을 김정식 학회장님이랑 플로어 계신 분한테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부동산 망원론까지 좀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한 거 벌써 5년 전, 10년 전 다 나왔다는 얘기들도 꽤 많거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이 없고 부동산 망국론으로 가고 아까 김정식 학회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밀레니엄 소셜리즘,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과격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나 집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정부는 계속 얘기했고 식자층도 대부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찬성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다 반대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가구당 1가구 1주택만 갖도록 헌법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 왜 1가구 2주택 3주택으로 그러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꼭 2명, 3명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마누라가 2명, 3명, 남편이 2명, 3명? 집이 거주의 대상이면은 한 채만 있고, 뭐 호화주택이든 어떻든 간에 한 채만 있으면 되지. 2채, 3채 꼭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면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회주의식으로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공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젊은 층과 이 기존 층과의 그런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과격한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제 부동산학과가 있는데 부동산학과 교수님한테 이런 방안을 얘기했더니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굉장히 과격한 방안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망국론으로 계속 시달리는 것보다는 이런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되면은 그걸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또 이걸 빼앗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하고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사시에는 국민투표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부동산, 아파트나 집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그 원칙으로 들어가니 해결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축척제도 많고요. 부인 2명, 3명인 집들 제 기호는 3, 40년 전만 해도 많았습니다. 불만들이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헌법적이나 처벌받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정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물꼬를 틀어서 한번 고민해 보는데, 뭐 저는 1년, 2년, 5년을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쪽으로 우리 부동산 학계에서도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 미시적으로 하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학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프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성결대학교 이현경 교수입니다. 오늘 교수님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분야 여러 질문들은 앞에 패널분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현재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장기보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보유세 부분을 지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이신가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저한테 통지가 와서 제가 이걸 확인한 건 아닌데요. 그 지휘를 통해 가지고 이제 2015년도에 종부세를 많이 냈는데 현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이제 세무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와서 신고를 하시면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환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데가 방법이니까
반포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그 대법원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 부분이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된다 뭐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재산세 부분을 부과하는 걸 보면은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80%만 지금 공개가 되고요. 20% 금액이 공개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판결에서 그 부분을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는 않은데 그 20% 금액이 한 35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그 KGI 그 과학기술 인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강남 반포에 그 32평 아파트를 받았다. 그때는 이제 주공 아파트였겠죠. 제가 이제 그 종부세를 냈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리 그 30평대가 25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32평이 지금 35억에 37억 갑니다. 그때는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제가 좀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고가주택은 또 과세가 되거든요. 고가주택이 이제 9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9억이라는 부분도 이제 좀 현재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9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부분도 좀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저희가 종부세를 환급 안 받으실 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2015년도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가 아마 다시 판결이 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분인데요. 작년도 8인 대책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4월 달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력히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100%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등록하지 말고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가 요 근래 많이 생겼습니다. 그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지금 법인세는 2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은 지금 금년도에 그 세율 조정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 소득세가 지금 42%입니다.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법인 등록을 지금 편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을 제도화를 시키려고 되면은 법인으로 만드는 것도 제도화 시켜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역기능적인 부분하고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순기능적인 부분들은 이제 자금 어떤 투명화 부분들은 이제 순기능적인 기준이라 될 수 있고요. 역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뭐 탈세라든지 허위라든지 이제 부실신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대조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영식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학생 때에는 제가 수업을 들은 게 국제금융론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 올해 한국 경영학회랑 경제학회랑 통합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은 현재 경제 문제가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제일 바보 같은 짓은 시장 실패를 정부 실패로 막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바보 짓이다. 그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메슨 교수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택의 과학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좋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것 중에서도 더 나쁜 것을 배제하고 또 좋은 것 중에서 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 바로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축약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좋은 의견 주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제 국제금융 거시경제는 이제 개방 거시락을 해가지고 이 개방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이런 무역이 자유로운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어떤 나라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MIT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스모글 교수는 이 제도하고 연관이 있다. 이게 못 살고 잘 사는 게 그 제도를 잘 만들면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현 정부도 그 문재인 정부도 그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골고루 잘 살 수 분배도 좀 공평하고 성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어떤 제도냐, 착취적 제도냐, 아니면은 포용적 제도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도 포용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용이란 말은 대부분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평등하게 또 어떤 제도의 이익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포용이라고 우리가 인클루시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 그룹만 위해서 그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면 그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사는 사람은 잘 혜택을 못 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특별한 더 혜택을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건축을 해주는데 19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20년에 해주고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40년대가 해준다. 이런 거는 포용적 제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81년에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저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딱 세 군데만 있어요. 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어디냐면 그 한강 맨션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압구정동 반포 아파트 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아파트 세 군데. 그 여의도는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적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는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이제 한강 맨션하고 이제 반포 지역, 압구정 지역 여기만 혜택을 보는데 그 다행히 이제 그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30년으로 다른 아파트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젊은 학생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저는 이제 전문가적 부동산 전문가적 그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전부 다 이게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보면은 이제 전세를 얻어주는데 전세를 얻어주는데 전세 얻어주는 집에 가보면은 새 아파트 같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살고 싶어요. 그 만약 제가 농담으로 이 남자가 그 새 아파트를 전세라도 그걸 마련 못하면은 결혼하기도 이제 힘들게 돼 있다. 이게 여성하고 결혼하기도 힘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새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혜택을 골고루 받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 균형 발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대덕에 저도 이제 제 사촌 친척이 이제 공학 박사 해가지고 대덕 연구소에 유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아파트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40몇 평에 사는데
4억 뭐 얼마 한다 이러니까 야 이게 참 저희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정년퇴직 결과적으로 하면은 남는 게 이제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자기 재산이 대부분 전부 다 애들 키우고 하더라고 다 이제 쓰고 이제 그 아파트하고 연금하고 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후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차이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은 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고 또 그 지방 균형 발전 그 차이를 좀 없게 하는. 그래서 아까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부산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홍콩을 롤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 거기에다가 홍콩같이 고층 아파트 해운대에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을 3명씩이나 배출한 그 지역이니까 하여튼 대단한 지역이죠. 그래서 부산은 KTX를 타고 SRT를 타고 가보니까 그게 이제 공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는 사람들도 백화점에 이렇게 가서 한번 짧은 시간에 돌아봤는데 좀 해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균형 발전의 어떤 성공 모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만약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이제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주당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당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권에 상관없이 중국과의 그 갈등은 여전히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미국은 자기한테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85년에 80년대 초반에 막 일본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막 전부 다 일본 기업을 배우자 하면서 막 일본 경영을 배우자 이렇게 했는데 85년에 프라자 합의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20년 경기 침체로 환율을 그냥 확 들어가지고 2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만들었고 또 유로존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저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의 지금 패권도 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 공화당은 우리가 이제 보수당이라 그러고 보수당이라는 건 경제학에서의 보수는 이제 시장을 신봉하는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되면은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캐비넷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시카고 출신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게 보험무역 할 리가 없다. 이 공화당에서 집권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아주 보험무역을 정부의 개입을 확 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정부 개입을 많이 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회주의로 가지 않느냐, 민주당이 되면 사회주의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되더라도 만약에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 되더라도 이게 보호무역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 문제는 상당히 계속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제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의 책임인데 이게 제조업을 해야 될지 서비스업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게 갈피를 지금 잘 못 잡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4차 산업이 IT하고 제조업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조업도 고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서비스업은 투자,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게 빨리 사업을 그냥 거둬들일 수가 있고 고용이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은 고용이 썬크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용도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저렇게 됐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요번에 그 연초에 산업정책 굉장히 우리가 산업정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방향은 굉장히 그 바로 방향이나 산업정책의 방향이 바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산업정책 안 쓰는 것 같지만은 미국의 공대를 보면은 좀 더 주립대학이나 그 주립대학의 공대가 있지 사립대학의 공대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공대는 없어요. 이 공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립대학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좀 더 장학금 줘가면서 기술자를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격형으로 가야 되냐, 선도형으로 가야 되느냐. 뭐, 당연히 선도형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기술이, 과연, 그래서 제가 아까 과학기술 분야를, 그래서 제가 서울공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경제학에서는 아무리 이걸 해도 임금도 이제 높아졌고, 임금 한번 높아지면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또 근로시간도 지금 줄어들었고, 이런데 뭐 다른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는 기술밖에 없는데 기술은 공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공대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서울공대 교수님에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읽어보면은 이게 공대 교수 공대에서 그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공대만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서울대 교수들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제 무슨 공대 유능한 그 인재들이 가야 되는데 서울공대 교수 얘기를 지금 뭐 지방대학에 치과대학에서 합격하면 서울공대 합격했다가도 때리치고 치과대학으로 가는 파인데 이 공대에 사람이 오질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 전망이 좀 어둡지 않느냐 선도가 대수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주택자 문제라든지 부동산 패러다임의 하나의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모르죠. 뭐 지금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 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너무 오른다 이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개방 경제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렇게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차를 보고 있다 보니까 택시를 별로 안 탄대요. 그래서 이제 타다도 뭐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그 명동에서 그 며칠 전에 연대까지 그 차를 학교에 놔두고 택시를 하고 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에 생각을 해가지고 한 4,000원 가까우니까 명동에서 연대까지고 그만 서울로 들어가면서 한 4,000원 나올까 싶었는데 타보니까 거의 10,000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다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서 끝이 나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1인당 GNP를 달러로 계산하니까 달러로 계산하면은 GNP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집값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일을 하자면 집이 있어야지 뭐 주거가 이제 안정이 돼야지 일을 하니까 뭐 결혼도 하고 하니까 집값이 비싸면은 다 임금을 올려달라. 그 집을 월급 받아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임금이 크게 집값이 올라가면 임금이 크게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뭐 모든 또 물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사람만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남미 경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올리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집값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싼 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김포 가면 30평에 현대 아파트 한 3억 정도 삽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가서 결혼해가 살면 되지 이러면은 버스 나오는데 직장인들 나오는데 2시간 반 걸리면 누가 거기 살나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의 그 핵심을 그 서울 집값만 오르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잘 정책 당국자들이 그 부동산학회에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학회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자꾸 세미나를 해가지고 정책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정부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학회할 때 국토부에 그 주택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가지고 그분한테도 발언을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고 또 이 학계에서도 이견을 줘가지고 그 정책에 반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지. 예, 그게 이제 우리 부동산 학회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로서 해결을 하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50%, 그 보유세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세 가지고 해결되기는 않게 조세를 올려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그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지금 세금을 높인다고 서울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해줘야지. 원인은 나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의 격차가 자꾸 심해진다. 이쪽은 25억이고 여기는 5억이다. 부의 격차가 자꾸 심해진다. 그럼 이거 세금을 확대해가지고 그 부의 격차를 해소시키자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보유세를 더 매겼다 이거죠. 근데 그 원인이 있단 말이죠.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해결해주고 사람이 몸이 아픈데 폐렴에 걸렸는데 또 폐렴은 해결 안 해주고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준다 그래요. 정상만 한다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다시 또 폐렴 다시 재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원인을 그대로 두면은 또 다시 또 격차가 생겨가지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 매겨야 해결할 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 가지고 이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그 주택이라는 것은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왜 주택을 와이프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괜찮은가 이 생각도 한참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집에서 그 부인들이 그 주택을 많이 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여성의 가정주부의 그 입장이 그 집을 자기 가족들을 밥에 먹이 살리고 살게 하자면은 그 집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그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동향이라든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집은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압구정동 아파트, 반포 아파트가 30억이면은 좀 있으면은 다른 데 아파트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만 오르고 이쪽하고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게 아니라 대체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주거비용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적이 많습니다. 시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아직 못해드렸는데. 예, 이 2부 학술 발표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조 강연과 답변을 해주신 김정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대담에 참여해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